조선 중기 어느 지방 고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긁으며 끌려오는 육중한 쇠말뚝. 어깨에 걸린 끈이 살을 파고드는데도 그 발은 멈추지 않았지요. 대문 한가운데 하늘을 향해 번쩍 들어올린 바위. 쿵.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안녕하세요. 야담대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중기 어느 지방 고을에 이덕삼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으니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고을은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든 민가들과 좁은 저작거리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덕삼의 집은 그 마을에서도 제법 반듯한 기와집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대문 위로 오래된 기와가 단정하게 얹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해마다 빠짐없이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선비 집안이었지요. 허나 세상 모든 집안이 그러하듯 반듯한 기와 지붕 아래에도 이 집은 균열이 있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천천히 썩어가는 오래된 석가래처럼 안으로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이 마을에 과연 몇이나 되었겠느냐 싶었지요.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낮게 드리워 있었고 마당에 낙엽을 쓸던 바람이 어느 순간 뚝 멈춰버렸어요.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지요. 짐승도 울지 않는 참으로 불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 이수정은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22살에 이 집 문을 들어선 지 어느덧 열해가 흘러 있었지요. 32이 된 지금 그 세월의 무게가 얼굴 곳곳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으니 이마에 잡힌 주름 한 줄, 눈가에 내려앉은 그늘 한 켜, 무언가를 꾹 참는 듯 굳게 담은 입술이 그 증거였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고 눈물 또한 진즉에 말라버렸어요. 말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다시 밥을 지었지요. 그 모든 일을 수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해냈으니 마치 감정이라는 것을 오래전 어딘가에 내려놓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꽁꽁 묻어버린 것이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며느리야, 밥을 이렇게 질게 지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눈이 없어, 손이 없어. 시어머니 조씨의 목소리가 부엌문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날이 선 목소리였지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목소리를 수정은 아무 말 없이 받아냈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으니 그저 등을 돌린 채 아궁이 불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수정의 눈빛도 그 불꽃을 닮아 잠깐 흔들리다 이내 잦아들었어요. 아,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텨온 여인이었으니 보는 이의 가슴이 저릿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수정이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려는데 우물 안쪽에서 문득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수정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 위를 내려다보았지요. 자신의 얼굴이 비쳐야 할 그 자리에 낯선 여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얗고 창백한 얼굴이었으니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걸어진 채 말을 하려다 멈춘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공포였어요. 무언가를 처음 알게 된 순간에 그 돌이킬 수 없는 공포가 얼굴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수정의 가슴 한복판으로 서늘한 것이 스며들었지요. 두레박이 수면을 건드리는 순간 그 얼굴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결만 남았어요. 수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물을 깃는 것도 잊은 채 그 얼굴이 사라진 수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얼굴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싶었지요.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빗줄기였지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질수록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당 전체가 빗물로 뒤덮이며 쏴 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종대는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인기척조차 없었지요. 수정은 남편의 밥그릇을 말없이 치웠습니다.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 집 바깥 주인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종대가 어딜 갔기로서니 이 비에 안 들어오나. 다 저 며느리 때문이지, 며느리 때문이야. 조 씨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정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지요. 빗소리가 조 씨의 목소리를 조금씩 덮어갔습니다. 수정은 그 빗소리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수정은 방으로 들어서면서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종대가 들어오던 날 밤이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선 그가 수정을 불렀지요. 낮고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앉아. 수정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종대는 한동안 수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이 수정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야, 너 요즘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대꾸도 없고 눈빛은 또 왜 그따위야? 감히 누구 앞에서 그 눈빛이야? 말을 해, 말을. 벙어리야, 뭐야? 수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간 이종대의 얼굴이 굳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지금 그 말이 나와?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 하나 못 낳고 집안일은 엉망이고 시어머니한테는 매일 소리 듣고 그러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수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알아. 내가 진즉에 내쫓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얼굴도 별로고 하는 짓도 영 아니야. 뭐가 있어야 붙잡아두지. 뭐가 있어. 빗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종대의 목소리가 그 위로 계속 쏟아졌어요. 수정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종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뱉었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수정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 기억이 광 안에서 되살아났어요. 잠깐 눈을 감았지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열해였어요. 열해 동안 들어온 소리였지요. 그런데 며칠 전 그날 밤 무언가가 수정의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어요. 수정은 눈을 떴습니다. 집단 아래 숨겨둔 끈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당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붕을 흔들듯 쏟아지고 있었지요. 집 안의 모든 불이 꺼진 후에도 수정은 한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광으로 향한 수정은 쇠말뚝에 단단히 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끈을 어깨에 걸었어요. 온몸으로 무게가 실려왔습니다. 어깨가 눌리고 발이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쇠말뚝이 땅을 긁으며 끌려오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혔지만 수정의 귀에는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빗속을 걷는 수정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니 머리카락은 이미 흠뻑 젖어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지요. 저고리는 빗물을 잔뜩 머금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치마는 물을 흠뻑 빨아들여 발목을 감아쥐듯 무거워졌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목덜미를 타고 흘러든 빗물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느낌이었으니 살같이 차갑게 오그라드는 그 감각조차 수정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걸린 끈이 팽팽하게 당겼고 그 뒤로 쇠말뚝이 질질 끌려오며 돌멩이와 흙바닥을 긁어댔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어요. 어깨뼈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이를 악물었지요. 빗물이 눈 위로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발은 대문을 향해 멈추지 않았어요. 대문까지 닿았을 때 수정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요. 입술 사이로 흘러드는 빗물의 차가운 맛이 느껴졌지만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온몸이 빗물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문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지요. 수정은 쇠말뚝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아둔 바위 앞에 섰어요. 쿵!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빗소리도 덮어버리지 못하는 그 소리에 이덕삼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처음엔 천둥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둥이 아니었어요. 쿵, 쿵, 쿵.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당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었지요. 이덕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빗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문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형체가 보였지요. 처음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있는 그 형체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 됐어요. 그러나 곧 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였지요. 흠뻑 젖은 수정이었습니다.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치마는 물을 머금어 땅을 끌듯 늘어져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낱낱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턱 끝에서 빗물이 쉼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물이 목을 타고 가슴 앞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방문 틈으로도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머리보다 큰 바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린 채 서 있었으니 그 힘이 수정의 것이 아니었어요. 32의 여인이 그 빗속에서 그 무게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정의 두 팔은 그 바위를 높이 쳐들었지요. 그리고 쇠말뚝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쿵! 땅이 울렸습니다. 이덕삼의 발바닥 아래까지 그 진동이 전해져 왔어요. 수정은 다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내리쳤지요. 이덕삼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문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저것이 며느리인가? 아니면 며느리의 몸을 빌린 다른 무언가인가? 빗속에 그 형체가 바위를 들어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물음이 맴돌았지만 이덕삼은 끝내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쿵, 쿵, 쿵. 묵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덕삼은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방문 틈에 서서 떨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살아온 60평생,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밤새 쏟아지던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요. 젖은 마당에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아직도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유독 또렷하게 들렸지요. 수정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었어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지요. 그러나 손바닥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를 내려치던 그 손이었으니 손금을 따라 검붉은 상처가 깊이 패여 있었어요. 물에 불어 터진 살같이 부어기를 할 때마다 쓸리고 당겼지만 수정은 소매를 내려 감쌌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로요. 그런데 아침상을 내가던 수정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문 한가운데였어요. 쇠말뚝이 그 자리에 박혀 있었지요. 밤새 비를 맞은 쇠말뚝이 아침 햇살 아래 검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 씨가 발견한 것은 아침밥을 먹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문 앞에서 터진 조 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대한 쇠말뚝을 발견한 조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발로 걷어차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흔들어 보았지만 땅 속에 박힌 것이 바위처럼 단단했지요. 수정아, 이 며느리야, 이게 내 짓이냐? 수정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 씨의 눈이 수정의 손에서 멈췄어요. 소매 아래로 비어져 나온 손바닥에 상처가 보였던 것이었지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수정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다 말고 목소리를 더 높였지요. 모르긴 뭘 몰라. 이 집에 요망한 짓을 하고도 모른다고. 당장 이것 뽑아내지 못해. 그러나 쇠말뚝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머슴을 불렀어요. 머슴 둘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셋이 달려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기이하다는 빛이 스쳤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지요. 이내 다시 수정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덕삼이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다가 수정을 불렀지요. 수정아, 잠깐 들어오너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씨처럼 날이 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정은 잠시 멈칫했다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이덕삼은 수정이 자리를 잡고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내가 다 봤다. 수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이 이덕삼을 향했지요. 이덕삼의 얼굴에는 꾸짖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무언가를 품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무겁고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랐지. 무서우셨습니까? 무서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마 끝에서 아직 남은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정이 말했지요. 이덕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내가 하는 일을 막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 말에 수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10해를 이 집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었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말해봐라. 다 들을 테니. 이덕삼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어요. 수정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 난 손바닥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저보다 먼저 며느리가 있었다는 걸 저는 시집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수정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연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22살에 이 집에 들어와 24세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요. 종대 서방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덕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을 끊지 않았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날이 맑아도 흐려도 때렸다고 했지요. 밥이 맛없다고, 걸음이 느리다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화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수정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2해를 버티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덕삼의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오래도록 감겨 있었지요. 주름진 손등 위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몰랐다. 이덕삼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병으로 죽었다고만 들었다. 종대가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것을 믿었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덕삼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들의 이름 석자가 가슴 위로 돌덩이처럼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그 여인이 지금 이 집에 있는 것이냐? 이덕삼이 물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한테 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덕삼과의 긴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수정은 촛불 하나를 켜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요. 머릿속에 연화의 이름이 맴돌았어요.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만 품어온 이름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흔들렸어요. 수정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가늘게 떨리다가
갑자기 길게 위로 솟아올랐지요. 심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소와 달리 위로만 곧게 올라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 연기 속에서 형체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연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뭉치고 모이며 여인의 상반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구름처럼 흐릿한 몸이었습니다. 하반신은 없었어요. 촛불 위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그대로 하체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얼굴은 달랐습니다. 얼굴만큼은 선명했어요. 구름 같은 몸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붉게 부어오른 멍이었어요.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고 눈 아래는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공허했지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픔도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감정이 소진된 텅 빈 눈빛이었지요. 그 눈이 수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 눈빛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저 눈빛을 수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우는 것조차 그만두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 씨.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형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공허한 눈으로 수정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 안에 아주 깊은 곳에 꺼질 듯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식어가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억울함에서 비롯된 분노였지요. 촛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형체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옅어지더니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촛불만 남았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만 남았습니다. 수정은 한동안 그 촛불을 바라보았어요.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그 눈빛이 수정의 가슴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쇠말뚝은 여전히 대문 한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조 씨는 그것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지요. 드나드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 수군댔고 이웃집 안악들 사이에서도 이 씨 집안 대문에 이상한 쇠말뚝이 박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봐, 돌쇠야, 저것 좀 뽑아봐라. 조 씨가 마당에서 머슴을 불렀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의 나이 든 머슴이 쇠말뚝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걷어차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지요. 이번엔 두 명이 더 달려들었어요. 셋이 함께 잡아당겼지만 쇠말뚝은 그야말로 땅속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걸 못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조 씨가 발을 굴렀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이 힘을 다해 잡아당길수록 쇠말뚝 주변 땅이 조금씩 떨릴 뿐이었어요.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같았지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이 집 안에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날에도 방문이 저절로 흔들렸어요. 꺼진 줄 알았던 촛불이 혼자 다시 켜져 있기도 했지요. 부엌에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솥뚜껑이 혼자 들썩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 씨는 심하게 잠을 설쳤어요. 귀신이 든 것 아니냐고, 이웃 무당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중얼거렸지요. 이덕삼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정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쇠말뚝은 연화가 이 집에 내린 닻이었습니다. 연화의 힘이 그 쇠말뚝을 통해 이 집 안으로 조금씩 흘러들어오고 있었지요. 처음엔 가느다란 실처럼 가냘픈 기운이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기운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쇠말뚝을 타고 연화가 이 집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수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연화의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촛불 위에서 보았던 그 텅 빈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 안에서 분노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을 수정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 씨, 조금만 기다려요. 수정이 어둠 속에 대고 나지기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잠깐 흔들렸지요. 촛불이 가늘게 떨렸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닷새 만이었습니다. 이종대가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지요. 대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마당까지 번졌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종대가 조 씨를 찾았어요. 조 씨가 안방에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내 새끼.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밥은 먹었어? 조 씨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덕삼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아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이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수정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이 반갑지 않았어요.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지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들어서는 수정을 보자마자 이종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국이 식었잖아. 방금 끓여 가져온 국이었습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 집 며느리가 맞아. 따뜻한 국 한 그릇 못 올려? 이종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 씨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저 며느리가 영 못 쓴다고. 이덕삼은 사랑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그러나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종대가 뒤늦게 대문의 쇠말뚝을 발견한 것은 술을 더 마시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대문을 열다가 발에 뭔가 걸리는 느낌에 내려다보았지요. 허리 높이까지 솟아오른 육중한 쇠말뚝이 달빛 아래 검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종대가 쇠말뚝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발로 걷어찼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쇠말뚝에서 싸늘한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 등줄기까지 한꺼번에 올라오는 싸늘함이었지요. 이종대가 발을 획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뭐야, 이게. 중얼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쇠말뚝은 그대로였고 달빛 아래 조용했어요. 이종대는 잠시 쇠말뚝을 바라보다가 그냥 발을 돌렸지요. 술 기운이 그 서늘함을 금세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가는 이종대의 등 뒤로
쇠말뚝 주변의 공기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무언가가 그 쇠말뚝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형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지요. 수정은 방 안에서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연화 씨. 나직이 말했지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수정은 홀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쇠말뚝이 새벽 어둠 속에 묵직하게 서 있었지요. 수정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바닥이 쇠말뚝의 차가운 표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연화의 감정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요. 밀물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맞던 날의 통증이었습니다. 뺨이 터지는 느낌,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느낌, 일어서려 해도 다시 쓰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굶주렸던 날들의 허기도 왔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어지러웠던 그 느낌, 부엌에서 혼자 울다 지쳐 잠들었던 그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것이 왔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었지요.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무리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감정이 수정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연화가 느꼈던 것들을 수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남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아온 탓이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손바닥을 타고 직접 흘러드는 것은 달랐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손을 떼지 않았어요. 연화의 감정이 계속 흘러들어오는데도 손을 떼지 않았지요. 이것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이번엔 자신이 함께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수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쇠말뚝을 잡은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수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덕삼이 문서를 품에 넣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이종대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이번엔 낮부터 마신 것 같았지요. 발걸음이 더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다가 수정과 마주쳤어요. 수정은 빨래를 걷어 들고 있었습니다. 이종대가 멈춰 섰어요. 수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왜 그래?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것 같은데. 뭐야, 대문에 박아둔 그 쇠말뚝이야. 그게 뭘 해준다고. 이종대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야, 잘 들어.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줄 것 같아.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냥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종대와 눈이 마주쳤어요. 왜 그 눈으로 봐? 감히 나를 그 눈으로 봐. 이종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뭔데 그 눈으로 나를 봐.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도 갈 데도 없는 것이, 친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가 뭘 믿고
그 눈빛이야. 수정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10해 동안 한 번도 그 눈을 피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은 달랐지요. 수정은 이종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이종대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수정은 그 자리에 서서 빨래를 끌어안은 채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10해 만에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수정의 가슴 안에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이종대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하던 이종대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쇠말뚝이었어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을 짚을 틈도 없이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얼굴이 마당 흙에 박혔지요. 아이씨.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쇠말뚝에서 싸늘한 기운이 뻗어왔어요. 발목을 감아오는 것 같았지요. 차갑다 못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운이었습니다. 이종대가 발을 획 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쇠말뚝 너머에 형체가 있었어요. 구름처럼 흐릿한 몸이었지만 얼굴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 얼굴만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지요. 이종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잊으려 했던 얼굴이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지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눈으로 이종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죽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이종대가 비명을 질렀어요. 몸을 돌려 안채로 내달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이종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간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개비를 봤나 보다고 중얼거렸지요. 쇠말뚝을 발로 걷어차며 이것 좀 치우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지요. 그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수정이 잠자리에 들려는 참이었어요. 촛불을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숨을 들이쉬면 배 안쪽까지 차가움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지요. 수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연화였어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랐지요. 훨씬 가깝고 훨씬 강했습니다. 수정의 몸 바로 옆에, 아니 몸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수정은 버텼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어요. 숨을 참으며 그 기운을 밀어내려 했지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발끝도 저렸어요. 차가운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오며 몸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지요. 그때 몸 안에서 연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지요. 저고리가 찢겨 있었어요. 그리고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안에 꺼질 듯 남아있는 슬픔이 함께 타고 있었지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뒤엉킨 눈빛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몸 안에서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연화 씨, 수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안 돼요. 연화의 기운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수정의 몸이 흔들렸어요. 팔이 제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려 했지요. 연화가 이 몸을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내 몸을 빌리지 말아요. 내가 직접 할게요. 연화의 기운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정이 눈을 감은 채 계속했어요. 당신이 당한 것, 나도 알아요. 나도 느꼈어요. 이 집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물러났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조금 한 발짝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진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기운이 물러서긴 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 한켠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정은 그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지요.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 불꽃이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해졌어요. 보여요, 연화 씨. 수정이 말했습니다. 허공을 향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방 안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기운을 향한 것이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촛불빛 안에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멍도 없었어요. 상처도 없었지요. 찢긴 옷도 헝클어진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구름처럼 흐릿한 몸이었지만 얼굴만큼은 선명했어요. 어리고 맑은 얼굴이었지요. 눈이 크고 맑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얼굴이었어요. 설레고 두렵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 했던 그 얼굴이었지요. 수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가 싶었지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거울 속에서 보았던 얼굴이었어요. 22살의 자신이었지요. 설레고 두렵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 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을 살았군요. 수정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구름으로 빚어진 형체 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 않는 눈물이었어요. 흘릴 수조차 없는 눈물이었지요. 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수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지요. 수정이 말했어요. 나도 억울해요. 당신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억울해요. 그런데 연화 씨, 당신이 그 사람을 해치면 당신은 영영 떠나지 못해요.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요. 나는 그게 더 싫어요. 연화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따라 흔들렸어요. 내가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게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방 안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연화의 형체가 천천히 옅어졌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문 앞으로 나왔어요. 쇠말뚝 앞에 섰지요. 손바닥을 쇠말뚝 표면에 천천히 얹었어요. 차가운 쇳덩어리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연화의 감정이 흘러드는 것이 아니었지요. 대신 장면이 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지요. 작은 여인이 장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조그만 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단지 안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지요. 종이였습니다. 접힌 종이를 단지 안에 넣고 뚜껑을 닫는 손이 떨렸어요. 그 손이 담장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도록 흙을 파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단지를 넣었어요.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화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담장 아래 흙을 다독이는 손이 잠깐 멈췄지요. 그리고 그 눈이 수정을 향했습니다. 꿈속인데도 장면 속인데도 연화의 눈이 정확히 수정을 향하고 있었어요. 수정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손바닥을 쇠말뚝에서 천천히 떼었지요. 그리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장독대 옆 담장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흙바닥이었지요. 그러나 수정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작은 삽을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뼘 파내려 가자 단단한 것에 손이 닿았어요. 단지였습니다. 조그만 단지였지요. 오래 묻혀 있었던 탓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두 손으로 꺼내 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지요.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습기에 조금 눅눅해진 종이였어요. 수정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지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매일 맞는 것도, 굵는 것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도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했지요. 글씨가 중간중간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이종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라고 딱 한 줄이었지요. 수정은 그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연화가 이것을 묻던 그 밤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이것을 묻으면서 연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이 밝자마자 수정은 이덕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덕삼이 문을 열었어요. 수정이 내민 단지와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처음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한 줄, 두 줄을 넘기면서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노인의 울음은 소리가 없었지요. 아버님, 수정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덕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 안에 슬픔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결심이 있었지요. 관아에 가져가겠다. 이덕삼의 그 한마디를 듣고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쇠말뚝 앞에 섰지요. 손을 뻗어 차가운 표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연화 씨, 들었지요? 나직이 말했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릴 거예요. 제발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쇠말뚝 주변의 공기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지요. 수정은 손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지요. 이덕삼이 관아로 향한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품 안에 단지와 종이를 넣고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63세 노인이 아들을 관아에 고발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오히려 얄궂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수정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덕삼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연화 씨. 나직이 말했지요. 관아에서 이덕삼의 말을 들은 포교가 이씨 집안으로 찾아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화의 글이 적힌 종이를 확인한 포교의 얼굴이 굳었어요. 단지를 묻은 장소, 글씨의 상태, 내용의 구체성. 어느 것 하나 꾸며낸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이 여인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포교가 이덕삼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놈의 행실이 연화 한 사람에게만 그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지요. 포교가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었어요. 사또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씨 집안 마당에 떨어졌지요. 조씨가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방문을 꼭 닫고 있었지요. 포교가 다녀간 것을 알게 된 이종대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지요. 아버지가 나를 고발한 거야? 자식을 관아에 고발해. 이게 말이 돼. 이덕삼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종대를 더 자극했지요. 연화가 뭔데, 그것 때문에. 이 난리야.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 그리고 수정이 저것이 뒤를 캔 거잖아. 저것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라고. 이종대가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쇠말뚝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풀이라도 하듯 두 손으로 쇠말뚝을 잡아당겼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걷어찼어요. 그 순간이었지요. 쇠말뚝에서 기운이 뻗어왔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랐어요. 온몸을 한꺼번에 감싸오는 기운이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것이었어요. 이종대의 눈앞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처럼 흐릿한 몸이었지만 얼굴만큼은 선명했어요. 멍든 뺨, 터진 입술, 공허한 눈빛. 이종대가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지요. 이종대의 몸으로 무언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맞던 날의 통증이었어요. 뺨이 터지는 느낌, 바닥에 쓰러지는 느낌이었지요. 굶주렸던 날들의 허기도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것이 왔어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종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연화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종대는 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연화의 고통이 그토록 선명하게 전해졌는데도 이종대의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씨가 수정을 찾아왔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수정이 고개를 들었지요. 조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편이었던 그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요. 한참을 울었던 눈이었습니다. 조 씨가 수정 앞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었지요. 수정도 말이 없었어요.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 부엌 안을 채웠지요. 한참 만에 조 씨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수정이 손을 멈췄습니다. 10해 동안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구나. 종대 그 놈이 잘못했는데 매번 너한테 화풀이를 했어. 연화 그 애도 내가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야. 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맞고 사는 걸 알면서도 내 자식 감싸느라 눈을 감았어. 그 아이가 죽고 나서도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믿고 싶었던 거야. 믿어야 내가 편하니까. 수정은 조 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조 씨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수정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화 씨는 원망했겠지요. 조 씨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아궁이 불로 돌렸지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정이 대문 앞 쇠말뚝 곁에 섰어요. 평소와 달리 주변이 조용했지요. 기척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정이 손을 뻗어 쇠말뚝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언제나 차가웠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운이 흘러들어오지 않았어요. 감정도 장면도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지요. 쇳덩어리에 차가움만 있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쇠말뚝 너머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형체도 공허한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밤하늘이었지요. 연화 씨, 아직 있지요? 나직이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한 번 지나갔지요. 수정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쉬고 있는 것이었지요. 오래도록 억울함을 품어온 여인이 처음으로 조금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포교가 이씨 집안을 다시 찾아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관아 사람 둘이 함께였지요. 이덕삼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 씨가 안방문 틈으로 내다보았어요. 수정은 마당 한켠에 서 있었지요. 이종대, 나오시오. 포교가 이종대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종대가 나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따라오시오. 이종대가 이덕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덕삼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종대가 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평생 아들 편이었던 조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린 것이었지요. 이종대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췄어요. 쇠말뚝이 눈앞에 있었지요. 이종대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서 가시오.
포교가 재촉했습니다. 이종대가 대문을 나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이 무심코 대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멈췄지요. 쇠말뚝이 없었습니다. 그 육중하고 묵직했던 쇠말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자리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클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수정은 그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연화 씨. 조 씨의 통곡 소리가 안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덕삼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수정은 대문 앞에 서서 이종대가 사라진 골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관하로 끌려가던 이종대의 발이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포교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이종대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눈이 허공의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였어요. 골목 어귀 담장 옆에 형체가 있었지요. 구름처럼 흐릿한 몸이었지만 얼굴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번엔 멍도 없었어요. 상처도 없었지요. 그냥 젊고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의 얼굴이었어요. 설레고 두렵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 했던 그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이 이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지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분노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종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종대의 몸으로 연화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통증도 허기도 외로움도 한꺼번에 왔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다는 것이었어요. 살고 싶었는데 살 수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감정이 이종대의 가슴 한복판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종대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보시오. 왜 이러시오. 포교가 놀라 다가섰지요. 이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울음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억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고 난 뒤 이종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담장만 남아 있었지요. 이종대는 그 담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시지요. 포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종대가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비틀거리지 않았지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이덕삼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연화 씨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덕삼이 잠시 생각했어요. 마을 뒷산 기슭이라고 들었다. 변변한 묘도 아니라고 했지.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이덕삼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말이 필요 없었지요. 둘이 나란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각이었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봉분이 하나 보였지요. 이름도 새기지 않은 작은 묘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탓에 자풀이 무성했어요. 수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덕삼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둘이 나란히 그 작은 묘 앞에 앉았지요. 수정이 품 안에서 가져온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과 막걸리 한 잔이었어요. 변변치 않은 재물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지요.
이덕삼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이 늙은이가 몰랐다.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어. 용서해다오. 수정이 절을 올렸어요. 연화씨,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지요? 아직 부족하더라도 이제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어요. 자풀이 흔들렸지요. 막걸리 잔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정의 눈에 형체가 보였습니다. 묘 앞에 구름처럼 흐릿한 형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얼굴만큼은 선명했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멍도 없고 상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고통이 없는 얼굴이었지요. 입술이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가도 돼요, 연화씨.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형체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옅어지기 시작했지요.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한 미소만 잠깐 공중에 남았다가 그것도 사라졌어요. 빗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지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수정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어요. 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이 연화인 것 같았지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연화인 것 같았습니다. 잘 갔구나. 이덕삼이 조용히 말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늦가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엊그제일 같았는데 어느새 마당 한켠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처마 끝으로 햇살이 길게 늘어졌지요. 바람도 달랐습니다. 차갑게 살갗을 파고들던 바람이 아니었어요.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이씨 집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종대가 없었어요. 관아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요. 조 씨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수정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목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대신 가끔 마당에 나와 수정 옆에 말없이 앉아있는 일이 생겼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덕삼은 여전히 자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수정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해 동안 이 집에서 그것 하나가 수정을 버티게 해준 것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마당 안으로 길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수정이 부엌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지요. 한동안 그 햇살 속에 서 있다가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쇠말뚝이 사라진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피어났지요. 이름 모를 작은 꽃이었습니다. 하얗고 작은 꽃이었어요. 수정이 그 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형체가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윤곽이었어요. 몸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얼굴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멍도 없고 상처도 없었지요. 처음으로 아무 고통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 씨, 나직이 불렀어요. 잘 있었지요?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던 윤곽이 그 바람을 타고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한 미소만 잠깐 봄 햇살 속에 남았다가 그것도 사라졌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쇠말뚝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 꽃들이 흔들렸어요. 수정은 그 꽃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꽃 한 송이를 손끝으로 살며시 건드렸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봄 햇살을 머금은 작은 꽃이 손끝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은 그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무겁게 짓눌렸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10해의 세월이 그렇게 조금씩 풀려나는 느낌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 이러하니 한 여인이 비 오는 밤 대문 한가운데 쇠말뚝을 박았다 하여 처음엔 모두 기이하다 했습니다. 귀신 들린 것 아니냐, 요망한 짓을 하는 것 아니냐 했지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기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해를 참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보다 먼저 이 집에서 같은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었지요. 두 여인은 살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쇠말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났어요. 한 여인은 억울함을 품은 채 떠도는 혼이었고, 한 여인은 아직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는 몸이었지요. 그 둘이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기이한 일이겠느냐 싶었지요. 같은 고통을 겪은 자만이 같은 고통을 알아보는 법이니 그것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이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연화가 수정에게 버틸 힘을 준 것도 아니었지요. 둘이 서로를 알아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씨 집안의 이종대는 결국 죗값을 치렀습니다. 권선징악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진짜 권선징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10해를 참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지 않던 그 순간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어 떠돌던 혼이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짓던 그 순간이었지요. 그것이 진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아, 이로써 보건대 사람의 한이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로다. 그러나 그 한을 알아주는 자 하나만 있어도 비로소 풀리는 법이니 세상 사람들이여 주변을 돌아볼 일이었지요. 비 오는 날 대문 한가운데 박혔던 그 쇠말뚝은 이종대가 관하로 끌려가던 그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연화의 목적이 완성된 순간 닻을 거두어 간 것이었지요. 그 자리엔 봄이 되어 하얗고 작은 꽃이 피어났어요. 수정은 그 꽃을 해마다 돌보았지요. 연화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정성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이 되세요. 야담 대감이었습니다.